삼체 세계관에서 예원재는 당의 명령 아래 전파천문대 홍안기지에서 일하면서 혹시라도 존재할지도 모르는 외계인과의 교신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삼체 세계관에서 중국은 왜 갑자기 전파천문대를 건설하고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시도했을까? 미국은 아레시보 천문대를 통해서 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또 우주 탐사선 보이저에 인류의 정보를 골든 레코드에 담아서 우주로 쏘아보냈죠. 또 외계에서 온 신호를 해석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 세티 역시도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생각했죠. 외계와의 통신이 가능해지는 순간 그 통신을 먼저 받은 국가가 거대한 기술적 도약을 이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견제해야 하오. 또 만약에 외계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메시지만 수신한다면 외계인들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칠지도 모르. 이에 중국 공산당만의 메시지를 담아 자유진영보다 먼저 그들을 잡고 또 그들과 메시지를 교환해야 하오. 하지만 중국은 대약진 운동 때 이미 수많은 지식인들을 학살했고 중국의 기술 수준은 몇십 년 후퇴하고 말았죠. 이미 인재가 다 죽고 없으니 전파천문대를 지어놔도 모실 사람이 없었을 테죠. 이때 어렵게 인재를 찾아서 모셔온 게 바로 예원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명령 아래 예원재는 오랜 시간에 거쳐 당의 신뢰를 얻고 홍안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원재는 시간이 꽤 흐른 이후 성과를 냅니다. 약 4광년 떨어진 곳으로부터 삼체인의 메시지를 받은 것. 삼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인류가 외계로 보낸 통신 하나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류는 실제로 외계로 수많은 통신을 보냈고 또 외계에서 날아오는 무수한 통신들을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은 모두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로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시도한 것은 바로 아레시보 메시지입니다. 1974년 11월 16일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외계 문명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다가 지구에 메시지를 쏘아보냈어요. 메시지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 은하의 식구 중 하나, 허큘리스 대성단. 우리 은하 중심부 방향으로 25,000광년이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허큘리스 대성단이었을까? 일단 외계 문명이 인류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하고 또 해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당연히 문명이 발전한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이 외계 문명이 발전하는 데 걸릴 이 시간까지 상정해서 비교적 오래된 항성이 있는 허큘리스 대성단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 메시지는 27,000년쯤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이 메시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서 보냈을까?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외계인들이 수신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의 생체 정보를 소개하고 또 인간의 거주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 그림에서 맨 위에서 보시면은 먼저 1부터 10까지의 십진법의 숫자를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 원자라고 할 수 있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의 원자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DNA를 이루는 원자와 구성 요소, 네 번째는 인간의 형체, 인간의 평균 신장, 세계 인구수를 적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태양계의 모습과 구성, 여섯 번째로 아레시보 천문대의 모습과 그 크기를 담은 메시지예요. 이 종합적인 정보를 보면은 대충 지구나 인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7년 만에 2001년 8월 미국 햄프셔 지역에 외계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이 사건으로 과학계는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답장의 형식을 보시면은 아레시보 메시지하고 동일했다고 해요. 이 메시지의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맨 윗줄부터 십진법, 그 다음에 DNA의 구성 요소인데 인간의 오원소 이외에도 규소도 추가돼 있었어요. 또 DNA 원소 구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이들의 염기쌍은 43억 개로 32억 개를 가진 인간의 게놈보다 11억 개가 더 많았어요. 또 외계 종족의 외형에 관한 묘사도 있었어요. 머리는 크고 키는 작은 흔히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는 외계인의 형태와 유사했어요. 이 종족의 총 인구는 213억 명, 종족의 평균 신장은 1m로 표기돼 있었죠. 또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10개 행성을 가진 항성 시스템이었고요. 이 종족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성하고 2개의 위성에 거주하고 있다고 표기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송신장치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완전 정체불명의 모양으로 표시된 13km에 이르는 거대 구조물이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과연 진짜 외계인들이 보낸 걸까요? 사실 27년 만에 이런 메시지가 돌아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로 따지자면 지구에서 13광년 거리 안에 이 외계인들이 살만한 거주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외계 생명체가 거주할 만한 공간은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 외계인들이 전파를 통해서 메시지를 회신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농작물을 깎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무슨 아스가르드의 바이프로스트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메시지 전송 방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는 당연히 가짜라고 판명하고 있어요. RS-15 메시지 그 자체 문제도 있어요.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이 메시지를 만들고 나서 동료 과학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해독해보라고 시켰는데 그 어떤 사람도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외계 문명의 메시지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인간이 만든 메시지조차도 우리 인간이 해석을 못하는데 외계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RS-15 메시지는 외계 문명하고 진지하게 접촉해보려는 의도보다는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만큼이나 발전했다 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하기 위함이 더 컸어요. 일단 메시지를 보내는 거리 자체가 25,000광년이나 되다 보니까 외계인들이 인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바로 답신을 한다고 해도 5만 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메시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이 대성단의 항성들은 이미 다른 위치로 흩어져 있을 확률도 꽤 크다고 해요. 외계 문명의 인류의 메시지를 보내는 RS-15 메시지는 능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외계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동적인 방식은 RS-15 메시지보다 대략 14년 앞서서 진행됐어요. 바로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이죠. 이 세티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니콜라 테슬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통신 신호가 말이야, 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우주로 날아가잖아. 야, 그러면은 지구로 쏟아지는 전파 중에서 잘 찾아보면은 그 외계인이 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전파를 잘 수신해서 분석해보면은 외계 문명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테슬라의 발상은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지구에서 시작된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파는 빛의 속도로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이 전파는 별과 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간 가스나 먼지도 그대로 통과해서 아주 먼 별까지 날아갑니다. 이 지구의 전파는 수십 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죠. 자, 만약에 외계에서 아주 강력한 전파 망원경을 가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발산했던 전파를 관측하고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만약에 이 외계인들이 인간하고 비슷한 문명, 비슷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외계인들도 인간처럼 TV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어서 통신을 주고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계인들도 우리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통신 신호들을 우주로 쏴보내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들의 존재를 전 우주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모르죠? 그 외계인들도 또 다른 외계인들을 찾으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요. 세티 프로젝트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구 곳곳에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서 외계인들의 신호를 포착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파들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한다는 걸까요? 먼저 지구에 도달하는 전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오는 자연전파,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전파. 자연전파는 패턴이 없고 뒤죽박죽입니다. 반면에 인공전파는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주기가 일정하거나 파형이 일정하거나 특정 주파수가 있거나. 자, 그래서 우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전파들을 일단 다 받은 다음에 패턴이 있는 인공전파들만 따로 빼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전파들이 외계에서 보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세티의 시작은 바로 오즈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고래자리 타우별, 그리고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별의 전파를 집중적으로 탐지했습니다. 지적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계 전파를 찾기 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였죠. 이 프로젝트는 RS-15 천문대에서 10년 동안 시행됐는데요. 그 이후에 오즈마 프로젝트에 이어서 1971년 오즈마2 프로젝트도 시행됐어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500시간 동안 624개의 별을 대상으로 전파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죠. 자, 이처럼 오즈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사, 미국 정부와 여러 기관, 또 기업들까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세티 프로젝트에 후원했고요. 프로젝트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어요. 그렇다면 세티의 성과는 있었을까요? 인류는 이 넓은 우주에서 외계 문명의 통신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을까요? 196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생 조셀린 벨 버넬은 1.34초 주기를 갖는 전파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간격의 주기성이 있는 전파라. 자연에는 이런 전파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건 100%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 아니야? 이 수수께끼의 신호에는 작은 초록 외계인 LGM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전파는 자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전파를 내뿜는 중성자별 펄서로부터 나온 전파였습니다. 이게 외계인들의 신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펄서라는 중성자별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보고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의 지도교수 앤서니 휴이시는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펄서를 발견한 학생은 그냥 무사히 졸업만 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없이. 자, 두 번째 성과는 와우 신호입니다. 1977년 대학 교수였던 제리알 리만은 특별한 신호를 발견합니다. 궁수자리 안쪽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전파가 72초 동안 잡혔던 겁니다. 심지어 100kHz 이하의 자연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좁은 주파수 폭을 가진 전파였습니다. 제리알 리만 교수도 아주 놀라서 종이에다가 와우라고 적었고요. 이 신호는 지금도 와우 시그널, 와우 신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신호를 다시 측정하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아쉽게도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 신호는 다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자연현상인지 실제로 궁수자리 근처에 있는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와우 신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외계 신호라고 분석했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이것은 외계 신호가 아니다. 지금 똑같은 신호를 더 이상 관측을 못하지 않냐. 자, 이렇게 영원히 와우 신호는 미스테리로 남나 했는데 2017년 세인트 피터스버그 대학의 안토니오 페리스 교수는 이 와우 신호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 와우 신호의 정체는 바로 두 해성에서 나온 소리라는 거죠. 실제로 해성 관측 시기를 기다렸다가 측정하니까 와우 신호랑 동일한 대역의 전파를 이 해성에서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40년 전인 1977년 해성의 전파를 이전까지 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야, 이거 외계 신호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착각을 했던 거죠. 인류는 탐사선에다가 금속판으로 된 메시지를 실어서 우주로 쏴보낸 적도 있어요. 바로 칼 세이건의 주도로 진행된 골든 레코드입니다. 1977년 보이저 1호 2호가 발사됩니다. 보이저 5의 임무는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주요한 임무는 목성과 토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임무를 마친 보이저 5는 계속해서 태양계 외부로 나아가서 보이저 성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죠. 보이저 5는 발사된 지 35년 만에 2012년 태양계의 경계선인 태양권 계면을 넘어서 성간 우주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보이저 5는 우리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심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을 넘게 가야 겨우 나오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자, 보이저 5는 현재 하루에만 147만 킬로미터씩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향하고 있지만 보이저 5가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무려 340만 년이나 걸리죠. 야, 정말이지 우주 공간이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이 되죠. 자, 이렇게 아무래도 보이저 5의 임무가 태양계 끝자락까지 아주 멀리까지 나아가는 임무다 보니 보이저 5가 발사되기 전에 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야, 보이저 5가 저 멀리까지 언젠가는 태양계 바깥까지 나갈 거잖아. 그 이후에도 보이저 5는 계속해서 항해를 할 텐데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우주선을 언제 한번 또 태양계 밖으로 보내보겠냐. 그리고 이런 보이저 5를 외계인들이 언젠간 발견할지도 모르잖냐. 이 보이저 5에다가 지구의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자고. 자, 칼 세이건은 이전에도 외행성 탐사선 파이오니어 10호하고 11호에다가 지구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림으로 담은
파이오니어 금속판을 싣는 작업을 주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아예 레코드판을 보내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칼세이건하고 그 동료들은 약 6주 동안 지구 곳곳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하고 인류 문명에 대한 정보를 12인치짜리 LP판, 일명 골든 레코드에 담아냈죠. 이 골든 레코드는 보이저 1호하고 2호 모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5는 우리 지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혹시 주변에 있을 고지능의 외계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이저 5가 신호를 아무리 보내고 있다고 해도 이것들이 언제 외계인들한테 발견될지, 외계 종족이 우리 인류가 만든 이 LP판을 읽어낼 수나 있을지, 인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보이저 5는 망망대해를 떠돌아 다니다가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레코드판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구리 레코드판 위에다가 금박을 입혔습니다. 이 골든 레코드 바깥의 수명은 약 10억 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 골든 레코드는 인류가 멸종한 다음에도 지속될 인류 문명의 유산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 골든 레코드의 수명은 확보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지구인들의 언어하고 외계인들의 언어는 다르겠죠. 서로 가진 기술도 다를 거고요. 자, 그래서 LP판이 고스란히 외계인들한테 넘어간다고 해도 이걸 못 틀면 말짱꽝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외계인들이 골든 레코드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틀어볼 수 있게 만들려고 전 우주에서 쓸 상징적인 기호들로, 말하자면 우주의 언어로 LP판 재생 매뉴얼, 사용자 설명서 이런 거를 표시해뒀습니다. 자, 우선 왼쪽 위에 원 표시를 통해서 레코드를 플레이어에다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레코드판의 회전 속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영상을 재생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서인데요. 영상의 파장 형태를 표시해둬가지고 외계인들이 영상을 제대로 틀 수 있게 설명해놨고, LP판을 제대로 틀었을 때는 처음에 소리하고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다에 대해서 설명해놨습니다. 자, 이제 왼쪽 하단도 정말 중요한데, 이 그림은 지구가 어디 있는지를 표시해놓은 일종의 우주 지도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중성자별인 펄스의 위치를 이용해서 지구의 위치를 찾기 쉽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 우측 하단 일부에는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 레코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우라늄 238을 전기 도금으로 입혀놨습니다. 자,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이 골든 레코드 안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담아보냈습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행성에서 보내드린 선물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소리와 과학과 모습과 감정과 음악 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언젠가는 우리 은하 문명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레코드는 우리의 소망, 결의, 그리고 위대한 우주에 대한 경의를 담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레코드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과학자들은 이 레코드판 안에 당시 지구의 인구수, 지구에서 쓰는 기호들과 수체계,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낸 대략적인 과학이론, 인간의 간략한 해부도, DNA 정보 등등 인간 전반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소리도 들어있는데요. 파도소리, 바람소리, 천둥이나 빗소리, 새의 노랫소리 등등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소리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여러가지 언어도 담았는데요. 고대 수메르어, 고대 그리스어부터 포르투갈어,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각각의 언어로 인사말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외계인이 물속에 사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환영 메시지 바탕에는 고래 울음소리를 깔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류 문명이 쌓아올린 아름다운 음악들도 같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약 1시간 반 분량의 27개의 곡들을 수록했다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밤의 여왕 아리아,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 등등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민요도 수록됐는데 아쉽게도 한국의 민요는 수록돼 있지 않다고 하네요.
지구에 대한 정보를 사진으로도 담았습니다. 태양과 지구, 바다와 물고기떼, 침팬치, 낙엽과 나무, 아이들 사진, 그리고 인체 신체 구조 사진 등등 총 118장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칼 세이건하고 그의 동료들이 인간의 생식 과정을 외계인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라면서 생식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미 항공우주국은 노골적인 성적 정보는 실을 수 없다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자, 예전에도 파이오니어 10호하고 11호에 새겨졌던 인간 남녀 나체 그림에 대해서 아니 우주로 외설물 보내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쏟아졌었거든요. 아니 근데 과연 외계인들이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고 외설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이 골든 레코드를 외계인들이 회수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외계인들이 다 알아들으면 정말 좋겠죠? 자, 하지만 몇몇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겁니다. 야, 이 정보를 외계인이 받아가지고 이 외계인들이 딴 생각하면 어떡하냐? 우리 인류하고 지구에 대한 정보를 공짜로 외계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냐? 외계인들이 이 정보 보고 나서 SF 영화처럼 지구를 침공하러 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 완전히 지구 공략본 아니냐? 실제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우리 인류가 외계인을 조우하게 된다면은 대단히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칼 세이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전쟁을 즐기고 호전적인 외계 문명이라면은 이미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서 멸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야, 우리 지구 얘기인가? 그리고 또 성간 우주에 진출할 정도의 외계인들이라면 호전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교류를 중시하는 문명일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비판은 외계인들도 인간하고 똑같은 오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이 레코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외계 생명체의 감각은 인간하고 완전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감각기관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외계인들한테 심각한 혼란이죠. 골든 레코드를 켰다고 해도 아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보낸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리웰슨 얀센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술품일 뿐이다. 또 이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레코드 속의 사진하고 소리를 일치시켜서 볼 수 없어요. 사진하고 소리가 따로 놀기 때문에 물고기 사진이 나오는 동안 호랑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외계인들은 지구의 물고기들은 어흥 하면서 소리를 내는구나 하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음악에 대한 비판이에요. 과연 외계인이 이 음악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한 아름다움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음악인지 아니면은 이 인간들의 언어일지 외계인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 비판입니다. 보이저5에 실린 이 골든 레코드는 사실상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쓰레기 신세가 될 거다. 자, 외계인들이 보이저5를 발견하려면은 최소 수십 광년 이상의 거리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관측할 정도의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관측 기술보다 최소 수십억 배는 성능 좋은 탐지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게다가 이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외계 문명이라면 진작에 지구를 찾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외계인들이 이 골든 레코드를 찾아낼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 아예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레코드판의 예상 수명은 10억 년이나 되죠. 아주 낮은 가능성을 엄청난 수명으로 땜빵한다는 겁니다. 또 이 골든 레코드는 지구와 인류의 실체를 최적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것 자체로 아름답고 시적이고 용감한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또 끝없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언젠가는 만나게 될 외계 생명체와의 평화적인 교류 정신도 담아냈습니다. 인류가 외계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외계 메시지를 탐지하는 연구 분야는 우주 탐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연구가 사실 돈도 안 되고 그 기술이 응용돼서 실용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정말 낮죠. 게다가 대형 망원경이나 전파 천문대, 로켓, 탐사선, 컴퓨터 하드웨어의 인력까지 연구에 필요한 것들은 죄다 돈 먹는 하마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는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의 참여가 정말 저조하죠. 그런데 2015년 스티븐 호킹과 함께 러시아 출신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바로 브레이크스루 리슨. 유리 밀러는 이 프로젝트에 무려 1억 달러가량의 금액을 후원하면서 더 큰 화제를 모았죠.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파 망원경을 2개나 쓴다는 거예요. 먼저 호주에 있는 지름 64m짜리 파크스 전파 망원경, 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있는 그린뱅크 천문대의 지름 100m짜리 대형 전파 망원경이죠. 이렇게나 큰 망원경을 2개나 쓰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관측이 안 되는 이런 사각지대를 서로 관측하기 위해서요.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리크 천문대에 있는 APF로 자동으로 외계 행성을 찾고 레이저 신호 같은 광학 신호도 탐색합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의 두 번째 특징은 대규모 투자에서 나와요. 첨단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수백만 개, 수십억 개에 이르는 외계 신호를 대규모로 탐색할 수 있죠. 게다가 데이터 저장, 처리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일례로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2020년 2월 우리 은하 평면과 은하 중심의 블랙홀 주변 지역에서 무려 2페타바이트의 관측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공개했어요. 이게 용량이 너무 무지막지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빠르면서도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AI 알고리즘도 도입해서 데이터 분석 속도와 효율을 높였다고 해요. 또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은 전부 다 공유한다고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 과학자들이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데이터 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발견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프로젝트 개시 이후에 무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지만 현재까지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삼체 세계관에서 모든 일들을 발단시킨 정말 중요한 설정으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죠. 다음 영상은 삼체와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